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많이 버는 집과 적게 버는 집의 소득 격차가 모처럼 줄었습니다. 적극적 복지 정책 덕에 저소득층 소득이 덜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2만 원대, 1년 전보다 1.3%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중간인 2, 3, 4분위는 모두 늘었지만 하위 20%인 1분위,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동반 감소한 탓입니다. 다만 감소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8%에 달했던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소득 감소율이 올해는 2.5%에 그친 겁니다. 기초연금 같은 각종 복지 지원을 뜻하는 공적 이전 소득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10% 이상 늘었던 상위 20% 가구 소득이 992만 원대로 2.2% 줄면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원수를 감안한 처분 가능 소득을 비교하는 5분위 배율은 1년 전 5.95배에서 5.8배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줄어도 저소득층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위 20% 소득은 벌써 5분기째 줄고 있고 특히 근로소득은 역대 1분기 최대인 14.5% 감소폭을 보이며 40만 원을 간신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의 소득 창출 여력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늘었지만 씀씀이를 늘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자와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8% 넘게 늘어 처분 가능 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며 소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체계에 대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여야의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당은 강성 노조를 키워줄 수 있다며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노동 존중 사회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조건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한 지 23년이 지났다며 국회는 마땅히 비준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한 것은 통상 마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재계도 잘 알 것이라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노사 간의 자율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능이 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교조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성 노조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비준안을 무조건 처리할 게 아니라 먼저 관련법 개정을 하고 이후에 비준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보완책 만들기 없이 한마디로 일단 노조 편들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여야의 대립각이 뚜렷한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취임 이후 10대 그룹 경영자들을 만나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엔 중견그룹 경영자들을 만났습니다. 23일 중견그룹 경영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중견그룹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날이 이번엔 재계 11위권 이하 중견그룹을 겨냥했습니다. 취임 이후 재계 순위 5위권과 10위권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김 위원장이 11위권 이하 중견기업 경영인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
중견그룹들도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규제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존립할 수 있는 근거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중소협력업체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곳은 한진, CJ 대림 등 재계 11위에서 34위 중 15개 그룹. 이 중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 중 처음으로 고발됐고 효성과 LS, CJ 등 다수의 중견그룹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과 물류 등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기의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해외 기업과 역차별 등이 우려된다고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올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편입된 카카오 측은 플랫폼 기업 특수성이 있어 해외 기업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에선 과거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내외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9%가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5명 미만 영세업자들 중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77%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응답기업의 55%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원하는 응답자 비율은 66%였습니다. 1분기 대기업의 남녀 간 급여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금융정보 서비스 기업 인포맥스가 대기업 집단 내 상장 계열사 202개사의 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직원들의 올해 1분기 1인당 평균 급여는 1,537만 원으로 2,420만 원인 남성의 63.5%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64.64%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GS 계열사의 여성 평균 급여가 992만 원으로 남성의 38.35%에 불과해 격차가 가장 컸고 KT, 효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여직원 급여가 2,749만 원으로 남성의 83%였고 삼성그룹도 70% 수준이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발하는 일산, 파주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구상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서북의 지하철 등 철도 확장이 골자인데요. 이 방안이 과연 반대를 무마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구상의 핵심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연장입니다. 지금은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끝나는데 김포 신도시를 거쳐 일산까지 있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산에서 김포나 인천 가는 수요보다 김포 신도시에서 광역 급행철도인 GTX-A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끌어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모두 3기 신도시 발표 뒤 거세진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인데 1조 원가량이 들 이 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하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방향으로 구축된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2023년까지 GTX-A 노선을 개통하고 대곡 소사 복선 전철 열차를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물론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경제성이 낮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버스 전용 시설을 확대해서 빠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수요가 많은 데도 아니고 기사 초절로 온다는 거는 합리적이진 않죠. 또 김포 신도시와 김포 공항을 잇는 경전철이 7월 개통되면 서울 지하철 5, 9호선과 연결돼 GTX-A 이용 수요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구나 GTX-A 노선이 첫 삽도 뜨지 못해 2023년 완공이 어려운 데다
막대한 재원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올해 주택 공시 가격이 뛰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죠. 아직은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정부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집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매물 품귀가 더 심해질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12,200여 건에서 지난달 2,400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하루 거래량 평균도 99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기대만큼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의 다주택자가 약 300만 명. 정부에서는 당장 7월부터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여유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증여라든지 임대사업의 퇴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아파트 가격 하락 속도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꾸준히 줄어 이번 주 낙폭도 0.03%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일부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는 등 가격 오름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눈치 싸움이 생기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꺼리는 현상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은 매물이 많이 나오기 힘들고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가격 조정 하락도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롯데주류가 소주 처음처럼과 맥주 클라우드 등 주류 제품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올립니다. 롯데주류는 소주 처음처럼 출고가를 1,079원으로 7%, 맥주 클라우드는 1,383원으로 10.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적된 원가 부담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롯데 측 설명입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이달 초 소주 참이슬의 출고가를 6% 인상했고 오비맥주는 지난달 초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5% 올렸습니다. 영화를 보면 홀로그램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죠. 국내 연구진이 이런 초고해상도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손가락을 튕기자 허공에 홀로그램이 떠오릅니다. 홀로그램을 앞뒤로 돌려가며 살펴보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영화 속 홀로그램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초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픽셀 크기와 간격을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줄인 새로운 픽셀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그 픽셀의 구성 요소들이 기존에는 한 평면에 산재가 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필요 면적을 최소화하고 그를 통해서 더 높은 화질과 더 넓은 시야각을 갖는 홀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픽셀이 작을수록 자연스러운 홀로그램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 픽셀보다 3분의 1 작아진 픽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은 여러 가지 광학기기를 접목시켜 만든 정지 영상 홀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픽셀 구조를 활용하면 광학기기 없이 스마트폰 같은 액정만으로도 홀로그램을 생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 중계라든지 전시라든지 또는 의료 분야에도 수술 장면을 입체적으로 원격에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번 연구는 디스플레이 위크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부위를 살펴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약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부위를 살펴본다. 흥미로운 직업인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방사선사입니다. 이 방사선사는 신체 내부 기관의 질병, 장애 진단을 위해 각종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병원에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러 갔을 때 그곳에 상주하는 인력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을 방사선사라고 일컫는데요. 참고로 방사선사는 의사를 보조하며 일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에 속해 있는 직업입니다. 네, 그럼 방사선사는 엑스레이나 MRI를 찍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업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방사선사는 진단 방사선사, 치료 방사선사, 핵의학 방사선사로 나눕니다. 진단 방사선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나 CT 검사, MRI 검사, 초음파 검사, 유방 검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혈관이나 장기의 조영술, 확장술, 삽입술, 제거술 등 영상의학적인 측면의 중재적 시술도 담당합니다. 네, 모두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무들이네요. 그럼 치료 방사선사나 핵의학 방사선사는 이 밖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 방사선사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 모의치료, 치료계획 수립, 방사선 치료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전문의 처방에 따라 온열 치료기를 작동하여 치료를 하거나 외부 방사선 치료기를 사용해서 체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핵의학 방사선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생리 해부학적 검사와 평가 및 치료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보조적인 치료나 검사는 일반 의료진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방사선은 노출량에 따라 인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장 정확한 부위에 노출시켜 치료 및 검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사선사라는 전문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건데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단순히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 부위의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으로 치료할 때는 이 방사선의 노출량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치료 시작 전에 치료 자세를 잡거나 종양 조직 및 정상 조직의 위치를 파악해서 의료진과 상의 후 치료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는 것도 모두 방사선사의 역할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방사선사는 어떻게 환자를 검사하게 되나요? 네, 가장 보편적인 진단 방사선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기기, 또 조영제, 약제 등을 점검하고 준비하는데요. 필요시엔 검사나 치료를 위해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이후 촬영을 위해 환자의 위치와 자세를 조성한 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얻어진 영상을 재구성해서 기록계에 저장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없을 때는 이 민감한 방사선 장비들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화질이나 성능을 검사하고 영상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도 방사선에 다량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한 직업은 아닌가요? 네, 사실 방사선사는 의료 분야 직종 중에서 피폭 선량이 가장 많은 직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방사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요. 그러나 이 방사선사 스스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폭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서 다른 직업보단 다소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강도가 높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만약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엔 학사 편입을 통해 방사선학으로 전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라도 방사선학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에 대한방사선협회에서 전문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에도 더욱 유리하다니 되도록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근무 환경이 안정된 전문직이라는 점이 방사선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를 살피며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방사선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